대부분의 나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패배하면 끝냅니다. 항복하든 협상하든 적응하든 어쨌든 싸움은 종료됩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달랐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끝내지 않았고 국가가 무너진 뒤에도 전쟁을 멈추지 않았으며 문제가 사라진 뒤에도 계산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늘 시끄럽고 늘 피곤해 보입니다. 외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왜 저 나라는 항상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을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패배 이후를 설계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회.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한 나라를 가장 다루기 어려운 존재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네, 코레아우라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활약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베커입니다. 베를린 대학교에서 비교전쟁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침 9시 인문관 3층 회의실입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회의 테이블에는 6명의 교수들이 앉아있죠. 모두 전쟁사와 국제관계 분야의 권위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들 앞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띄운 첫 번째 슬라이드는 단순합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전후 복구 타임라인이죠.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모두 명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전쟁 종료, 조약 체결, 재건 시작, 경제 회복. 평균 25년에서 30년의 회복 기간을 거쳤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익숙한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교과서에 쓰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표준 모델입니다. 제 전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후복구 패턴 비교 연구. 간단히 말하면 나라들이 어떻게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전환하는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뀝니다. 한반도의 타임라인입니다. 1953년 휴전 이후의 그래프인데 선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군사 충돌 빈도, 국방비 지출, 경제 성장률, 기술 개발 투자. 모든 지표가 동시에 상승하며 7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교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그는 제 은사이자 이 대학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쟁사학자죠. 사라, 이건 휴전 상태일 뿐이야. 법적으로는 전쟁이 계속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론 평화 아닌가?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냅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군사 충돌 기록입니다. 서해 교전, 무장공비 침투, 땅굴 발견,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목록이 길게 이어집니다. 교수님, 이게 평화로 보이시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클라우스 교수는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안경을 벗습니다. 그럼 계속된 전쟁이라는 건가? 그런데 어떻게 이 와중에 경제 성장이 가능했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지난 석 달간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그 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연구는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 전 제 제자인 한스가 학기말 논문 주제로 한반도 전쟁사를 선택했죠. 저는 흔쾌히 승인했습니다. 한국 전쟁은 명확한 휴전협정이 있고 분단이라는 결과가 있으니 분석하기 좋은 사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스는 2달 동안 자료를 뒤지더니 결국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죠. 교수님, 이상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는 1953년에 휴전했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죠. 처음에는 학생의 오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휴전과 종전을 혼동하고 있거나 냉전 체제를 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봤죠. 하지만 한스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는 순간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직접 조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제 연구실에는 각국의 전쟁 종결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모두 명확한 종결 지점이 있었습니다. 조약이든 항복이든 혁명이든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마침표를 찍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독일의 사례는 제게 익숙했습니다. 우리는 1945년 5월 8일 베를린에서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전쟁은 끝났죠. 물론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고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자체는 명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우리는 패배를 인정했고 그 위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마셜 플랜이라는 외부 지원이 있었고 체계적인 재건 계획이 수립되었죠. 4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리아 교수가 끼어듭니다. 그녀는 냉전사 전문가죠. 그건 냉전 시대의 전형적인 패턴 아닌가요? 동독과 서독도 비슷했잖아요. 체제 경쟁, 경제 경쟁, 이념 경쟁을 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뒀습니다. 아니요, 마리아. 다릅니다. 독일은 1945년에 전쟁을 끝냈습니다. 동서독 군단은 전쟁의 결과였지 전쟁의 연속은 아니었죠. 우리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경쟁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깁니다. 한국의 군사 충돌 연표가 나타납니다. 1960년대 무장공비 침투, 1970년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80년대 아웅산 테러, 1990년대 서해 교전, 2000년대 연평도 포격. 목록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한국은 휴전 이후에도 수백 차례의 군사 충돌을 겪었습니다. 이건 냉전이 아닙니다. 실제 전쟁이 형태를 바꿔가며 지속된 겁니다. 토마스 교수가 손을 듭니다. 그는 경제사 전공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한국은 경제 기적을 이뤘잖아. 그게 가능했다는 게 오히려 놀랍지 않나? 바로 그겁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줍니다. 그게 제가 발견한 핵심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끝내지 않았지만 전쟁의 형태를 계속 바꿔왔습니다. 군사 대치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 전쟁, 기술 전쟁, 문화 전쟁으로 전선을 확장했죠. 저는 다음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당시 독일은 이미 1000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죠. 한국은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기반시설이 파괴되었고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50년 후를 보십시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모든 첨단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죠. 독일도 성장했지만 한국의 성장 속도는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클라우스 교수가 안경을 다시 쓰며 물어봅니다. 그럼 자네는 전쟁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고 보는 건가? 저는 잠시 망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쟁을 끝내지 않은 것이 원동력이었다고 봅니다. 한국은 매 순간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었죠. 1960년대에는 베트남 파병으로 외화를 벌었고 1970년대에는 중동 건설 현장에 노동자를 보냈습니다. 1980년대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일으켰고 1990년대 외환위기 때는 2년 만에 회복했죠. 저는 회의실을 둘러봅니다. 모든 교수들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평화 시기의 경제 발전이 아닙니다. 전쟁 경제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군사적 충돌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경제도 전쟁이었고 기술도 전쟁이었고 문화도 전쟁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창밖으로 베를린 시내가 보입니다. 재건된 건물들, 정돈된 거리, 평화로운 풍경. 우리는 전쟁을 끝냈고 그 위에 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제 화면 속 그래프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내지 않고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깁니다. 제목은 간단합니다. 종료되지 않은 전쟁의 경제학. 여러분, 저는 25년간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쟁이 끝나지 않아도 문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어쩌면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지난 석 달간 저를 밤잠 못 이루게 만든 발견입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 회의실은 한동안 침묵에 빠졌습니다. 6명의 교수들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창밖의 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교수가 먼저 침묵을 깹니다. 사라, 자네 주장은 흥미롭네. 하지만 너무 과격한 것 아닌가? 우리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전쟁 종결 이론을 전면 부정하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정이 아닙니다, 교수님. 예외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의 이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클라우스 교수는 납득하지 못한 표정입니다.
예외라고 하기엔 너무 특이한 사례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전쟁을 끝내지 않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건 위험한 생각 아닌가? 저는 그의 우려를 이해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우리는 전쟁을 명확히 끝내고 평화를 선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만약 제 연구가 그 선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교수님, 저는 독일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 상황에서 최선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이 있었고 유럽 전체와 화해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펼칩니다. 1953년 휴전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보십시오. 북쪽에는 중국과 소련이라는 공산 진영 강대국이 있었고 남쪽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내전이 아니었습니다. 냉전의 최전선이었죠. 마리아 교수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휴전만 하고 평화조약을 맺지 못한 거 아닌가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한국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했다는 겁니다. 평화조약이 없다는 걸 문제가 아니라 조건으로 받아들였죠.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줍니다. 1960년대 한국의 경제계획 문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산업계획의 안보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강산업은 군수물자 생산과 연계되었고 조선업은 해군 전력 증강과 함께 발전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군용 차량 생산에서 시작했죠. 토마스 교수가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럼 이건 전시 경제 체제 아닌가? 평화 시기에 이런 구조를 유지한다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합니다. 평화 시기라면 민간 부문의 자원을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죠. 하지만 한국은 평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휴전 상태였고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을 이중 용도로 설계했습니다. 민간 기술이 동시에 군사 기술이 되고 경제 성장이 곧 안보 강화가 되는 구조를 만들었죠. 비효율처럼 보이지만 전쟁 상태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저는 동료들의 표정을 살핍니다. 혼란, 의구심, 그리고 조금의 호기심이 섞여 있었죠. 클라우스 교수가 다시 입을 엽니다. 좋아. 그럼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자네가 조사한 바로는 한국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변형시켰나?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존 단계입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이 시기에 한국은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고 베트남 파병으로 외화를 벌었죠. 저는 그 시기의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폐허가 된 서울, 판자촌, 구호물자를 받는 사람들. 당시 한국의 모습은 전쟁 직후의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마셜 플랜이라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국 전쟁은 내전으로 분류되었고 전후 복구 지원도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둘째는 도약 단계입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깁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중동 건설 붐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리비아로 갔죠. 마리아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수십만 명이요? 그게 가능했나요?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걸 전쟁처럼 수행했으니까요. 정부가 직접 노동자를 모집하고 훈련시켰습니다. 건설 현장은 군대식으로 조직되었고 사람들은 마치 전시 동원령에 따르듯 움직였죠. 그 결과 20년 동안 벌어들인 외화가 6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토마스 교수가 휘파람을 붑니다. 600억 달러라. 그 돈으로 뭘 했죠? 셋째 단계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펼칩니다. 변형 단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중동에서 벌어들인 자본을 기술 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기술들이 모두 군사 기술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반도체는 미사일 유도 장치에, 조선 기술은 군함 건조에, 자동차 기술은 장갑차 개발에 활용되었습니다. 민간 산업이 곧 방위 산업이었던 겁니다. 클라우스 교수가 팔짱을 낍니다.
그럼 결국 한국은 70년 동안 전쟁 경제 체제를 유지해온 건가?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하지만 그 전쟁 경제가 평화 시기의 경제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게 역설이죠.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제 동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사라, 만약 당신 말이 맞다면 이건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잠시 망설입니다.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기보다는 확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이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게는 전쟁을 끝내는 게 최선이죠. 하지만 모든 국가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나라들은 전쟁을 끝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무너지거나 아니면 전쟁을 변형시키거나. 한국은 후자를 택했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토마스 교수가 한숨을 쉽니다. 그럼 이건 복제 가능한 모델인가요?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수 있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의도된 전략이었는지 아니면 상황에 떠밀려 만들어진 결과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작동했고 7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클라우스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알았네, 사라. 흥미로운 연구야. 하지만 좀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 혹시 현지 조사는 해봤나? 아직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합니다. 지금까지는 문헌과 데이터 분석만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게. 클라우스 교수가 말합니다. 학과 예산으로 연구비를 지원하지. 한 달 정도 서울에 가서 조사해보게.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보고하게.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회의가 끝나고 교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베를린의 거리는 여전히 평화롭습니다. 재건되고 정리되고 안정된 도시. 우리는 전쟁을 끝냈고 그 위에 이 평화를 세웠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방식도 존재한다는 것을. 끝내지 않고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그 방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자체가 마치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모든 시스템은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독일의 공항들도 효율적이지만 여기는 뭔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졌달까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모은 자료들이 화면에 가득했죠. 하지만 숫자와 그래프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기, 사람들의 표정, 도시의 리듬 같은 것들 말이죠.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산들이 보였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죠. 베를린처럼 계획적으로 정돈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급하게 필사적으로 세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숙소는 서울 중심부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풀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요. 밤 10시 저는 호텔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편의점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식당들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늦은 시간인데도 바쁘게 움직였죠.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영어 설명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내일 일정을 확인하려는데 옆 테이블에 대화가 들렸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표정과 몸짓에서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일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독일이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현대사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아침 9시였는데 저는 일찍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보고 싶었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보면 그 도시를 알 수 있다고 하잖습니까? 아침 8시 30분, 저는 지하철역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정해진 동선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마치 훈련된 것처럼요. 지하철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백 명이 타고 있었지만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이상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고 모두가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김민준 박사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학자로 한국 전후사를 전공한 분이었죠. 베를린 대학교와 학술 교류를 하고 있어서 제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베커 교수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 박사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한국의 전쟁 미종결 상태에 대해 연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저는 제 연구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제가 말을 마치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베커 교수님,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의식하지 않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의식하지만 일상화되어 있죠. 마치 공기처럼요. 항상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건물들을 보세요. 모두 지난 60년 사이에 지어진 겁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짓고 부수고 다시 짓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경제 발전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멈추면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만듭니다. 계속 경쟁합니다. 김 박사는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 통계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죠. 독일의 1.5배가 넘었습니다. 이게 전쟁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부입니다.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1953년 이후 단 한 번도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북쪽에는 항상 위협이 있었고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었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빨리, 더 많이 일해야 했습니다. 김 박사는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교육열 통계였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었고 사교육비 지출도 엄청났습니다. 이것도 전쟁의 연장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은 1953년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쟁, 기술 전쟁은 계속되었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언제 이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하나요? 김 박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될 거라고 믿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킵니다. 계속 싸울 수 있도록요. 오후에 저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김 박사가 추천한 곳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한국전쟁의 전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물들을 보며 저는 독일과의 차이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독일의 전쟁 박물관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기억하되 준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기념관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아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에 지하철, 연구소에서의 대화, 전쟁기념관의 전시물들.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것이 전쟁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총과 탱크가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와 문화 콘텐츠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불야성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클라우스 교수님께 이메일을 썼습니다. 교수님, 서울에 도착한 첫날입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단순한 법적 상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4주간 더 조사하겠지만 벌써 확신이 듭니다. 제 연구는 옳았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너무 밝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로 잠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잠들 수 없는 건 이 도시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일지도 모른다고요. 서울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김민준 박사의 주선으로 판문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휴전선, 정확히는 비무장지대를 직접 보지 않고는 이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김 박사의 조언이었죠. 아침 7시 호텔 로비에서 투어 버스에 올랐습니다. 함께 탑승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미국인, 일본인, 유럽인들이 섞여 있었죠. 모두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과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로 곳곳에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보였죠.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저것들은 전시의 폭파에서 도로를 막는 장치입니다. 유사시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키기 위한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도로가 사실은 전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1990년에 통일을 잃었고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직도 장벽이 아니 더 단단한 경계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라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자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맑은 날씨 덕분에 멀리 개성 지역까지 보였죠.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니 북한 마을의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지만 분명 그곳에도 삶이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저렇게 갈라져 70년을 살아왔다니. 옆에 서 있던 일본인 관광객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박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베커 교수님, 저기 보이는 마을이 기정동입니다. 평화의 마을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실제로는 선전용 마을입니다. 건물은 있지만 사람은 거의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 만들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만의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북한도 잘 살고 있다고 선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끝나지 않은 전쟁의 모습입니다. 총은 쏘지 않지만 심리전은 매일 벌어지고 있죠.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검문소를 2차례 통과했고 군인들의 신원 확인을 받았습니다. 긴장감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도착했습니다. 파란색 건물들이 군사분계선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 건물 안에서는 남북이 회담을 합니다. 건물 가운데로 군사분계선이 지나가죠.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마이크가 놓여 있었고 그 뒤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다시 남쪽으로. 단 몇 걸음이지만 저는 분단된 나라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북한 군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남한 군인들도 똑같이 긴장한 자세로 서 있었죠. 양쪽 모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동상처럼요. 김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들은 매일 저렇게 서 있습니다. 70년째요. 총은 쏘지 않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제 연구가 단순한 학술 자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제로 지금도 진행 중인 현실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저 군인들의 긴장된 표정 속에 철조망 너머의 침묵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은 1989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당시 10살이었고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봤죠. 사람들이 망치로 장벽을 부수고 서로 껴안으며 우는 모습을. 그날 전쟁은 정말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장벽은 여전히 서 있고 군인들은 여전히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70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녁에 김 박사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으며 저는 오늘의 소감을 나눴습니다. 김 박사님, 오늘 판문점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긴장 상태를 70년이나 유지할 수 있죠?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적응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분단은 비정상이 아니에요. 일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국방비, 군 복무, 끊임없는 긴장. 평화였다면 그 자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었을 텐데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대가는 컸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면서 한국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성장했습니다. 역설적이죠.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해진 겁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나요? 김 박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원합니다. 같은 민족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워합니다. 통일의 비용이 너무 크니까요. 독일 통일을 받습니다. 서독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지. 한국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김 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도요. 적어도 한두 세대는 더. 한국은 이제 이 상태에 익숙해졌습니다. 불편하지만 예측 가능하죠. 통일은 불확실성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불편함을 선택할 겁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오늘의 경험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판문점에서 본 군인들의 모습, 철조망 너머의 땅, 끝나지 않은 대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독일과 한국의 차이가 명확해졌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끝냈고 그 결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을 끝낼 수 없었고 그래서 전쟁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단순히 생존만을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긴장과 위기의식이 이 나라를 끊임없이 앞으로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는 놀라운 발전을 이뤄낸 겁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적응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서울에 온 지 2주일째입니다. 오늘은 김 박사의 소개로 대기업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중앙연구소였죠. 한국의 경제 발전이 어떻게 안보와 연결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연구소는 서울 남쪽 수원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단지였고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출입증을 받고 들어가는데 마치 군사시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군복 입은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이철민 상무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엔지니어로 25년간 반도체 개발에 매진해온 분이었죠. 우리는 회의실에 앉았고 그는 회사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 이 회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상무가 말했습니다. 기술도 인력도 자본도 부족했죠. 하지만 정부가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보와 직결되었으니까요. 안보와 반도체가 무슨 관계죠?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관계입니다. 이 상무가 답했습니다. 미사일 유도 장치, 레이더 시스템, 통신 장비. 모두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런 기술을 외국에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는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의 연구소 모습이었죠. 젊은 엔지니어들이 낡은 장비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최첨단 연구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보다 20년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 상무가 계속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선진국들이 핵심 기술을 넘겨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역설계를 했습니다. 외국 제품을 사다가 분해하고 분석하고 따라 만들었죠.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이 상무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마치 전쟁하듯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1980년대 중반 한국이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반도체 칩의 사진이었습니다.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이상무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이 칩을 만드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수백 번 실패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으니까요. 국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독일의 지멘스나 인피니언 같은 기업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도 오랜 역사를 가진 기술 기업들이지만 발전 과정이 달랐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급진적이고 공격적으로 성장했죠. 1990년대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이상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일본을 따라잡은 겁니다. 품질도 좋아졌고 가격도 낮았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따라잡을 수 있었나요? 집중했습니다. 이상무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제한적이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몇 개 산업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들이 모두 안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최신 연구 시설을 보여주기 위해 저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연구원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고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려면 특수복장을 입어야 했습니다. 먼지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었죠. 유리창 너머로 최첨단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독일의 연구소에서 본 것과 비슷한 수준, 어쩌면 더 앞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두권입니다. 이상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30년 만에 이룬 성과죠. 하지만 대가도 컸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했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엔지니어들, 가족과 떨어져 지낸 시간들. 정상적인 삶을 포기한 대가였죠.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생존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먹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독일 기업의 여유로운 점심시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사 후 이상무는 저를 전략기획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고 세계 반도체 시장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각국의 점유율과 기술 수준이 표시되어 있었죠.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상무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중국이 추격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두렵죠. 이상무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합니다. 우리는 항상 위기 속에 있었으니까요. 1950년대에는 전쟁이었고 60년대에는 가난이었고 70년대에는 기술 후진성이었습니다. 80년대에는 무역 마찰, 90년대에는 외환위기. 항상 무언가와 싸워왔습니다. 그럼 언제쯤 안정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안정되지 않을 겁니다. 안정되는 순간 우리는 추월당할 테니까요. 한국의 힘은 위기의식에서 나옵니다. 편안해지면 위험해지죠. 연구소를 나서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업은 단순한 영리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었고 끝나지 않은 전쟁의 또 다른 전장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군인들처럼 싸우고 있었고 기술 개발은 무기 개발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녁에 김 박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김 박사님, 오늘 놀라운 걸 봤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기업은 전쟁 조직이더군요. 평화 시기의 기업이 아니라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모두 그렇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모두 국가안보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기업들도 국가적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계속 경쟁하듯이 일할 수는 없잖아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 박사가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과로, 번아웃, 일과 삶의 균형 붕괴.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이런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변할 겁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위협은 여전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도 계속되니까요. 한국은 앞으로도 긴장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다만 그 긴장을 관리하는 방식이 진화할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연구소, 헌신적인 엔지니어들, 끝없는 경쟁.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경제로 전환시켰고 기업들은 그 전쟁의 전사들이었습니다. 독일의 기업들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요.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태어났고 위기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더 공격적이고 더 빠르고 더 유연했습니다. 이것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 만든 경제였습니다. 서울에 온 지 3주째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 박사가 주선해준 자리였죠. 주제는 전쟁 종결의 비교 연구 독일과 한국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 저는 학생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대부분 20대 초중반이었고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단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였습니다. 전쟁은 역사책 속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 전쟁의 결과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대학교의 사라 베커입니다. 저는 영어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통역사가 동시에 한국어로 번역했죠. 오늘은 여러분 나라와 제 나라의 전쟁 종결 과정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의 1945년 항복, 동서독 분단, 1989년 통일, 그리고 한국의 1953년 휴전, 지속되는 분단, 미완의 평화. 두 나라의 타임라인을 나란히 놓으니 대조가 극명했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끝냈지만 한국은 끝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두 나라의 발전 경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죠. 40분간의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손이 올라갔고 저는 앞줄에 앉은 여학생을 지목했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학생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전쟁을 끝내지 않아서 더 빨리 발전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전쟁이 좋은 건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좋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전쟁 상태가 강력한 동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생존의 위협이 혁신을 촉진했죠. 하지만 그 대가도 컸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남학생이었죠. 교수님, 저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2년 동안이요. 독일도 징병제가 있었나요?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독일은 더 이상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죠. 여전히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제 인생의 2년을 군대에 바쳐야 하는 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공평성의 문제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끝나지 않은 전쟁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모든 젊은 남성이 그 비용을 나눠 지고 있는 거죠. 뒷줄에서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하나요? 전쟁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닌데요.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학생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게 세대 간 불공평성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지 않은 상황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고 있죠. 이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나라가 역사의 짐을 지고 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이 변화를 만듭니다. 강연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 주제가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라고 소개했습니다. 교수님, 제 연구를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한국의 20대와 30대는 부모 세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국가와 집단을 우선했습니다.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죠. 하지만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흥미롭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전쟁 미종결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전쟁 상태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국가를 위해, 안보를 위해, 경제를 위해. 하지만 우리 세대는 묻습니다.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나고요? 부모 세대가 만든 시스템인데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려는 시도도 있고 아예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외로 이민 가거나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일종의 소극적 저항이죠. 저녁에 김 박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의 강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학생들의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불만이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대 갈등이 심각합니다.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이 나약하다고 생각하고 젊은이들은 기성세대가 불공평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이게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더 이상 무조건적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의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건강한 사회로 갈 수도 있죠. 개인의 권리와 행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요. 그럼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틀이 흔들리는 건가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 박사가 인정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휴전 상태였고 실제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에게 안보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들, 젊은 세대의 회의, 변화하는 가치관. 한국은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유지해온 전쟁 경제 체제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다른 방식을 원했고 기성 시스템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긴장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이번에도 이 나라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온 지 넷째 주입니다. 오늘은 김 박사의 제안으로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한류 콘텐츠 제작사였죠. 드라마와 영화, 음악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제 연구와 무슨 관련이 있나 싶었지만 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산업도 전쟁의 연장선이라고요. 회사는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벽면에 포스터들이 가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히트한 드라마들, 유명한 K-팝 가수들. 저도 몇몇은 독일에서 봤던 것들이었습니다. 박소연 이사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40대 초반의 프로듀서로 15년간 콘텐츠 제작을 해온 분이었죠. 우리는 회의실에 앉았고 그녀는 한류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졌고 많은 기업이 파산했죠. 그때 정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문화가 경제 전략이 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박 이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니, 되어야 했습니다. 제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중국이 추격하고 있었고 일본은 여전히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전선을 찾아야 했죠. 그게 바로 문화였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정부의 문화산업 지원 정책들이었습니다. 자금 지원,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마치 반도체 산업을 키웠던 것처럼 문화산업에도 국가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박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소프트 파워 전략이었죠.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는 강대국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다릅니다.
작은 나라도 세계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죠. 독일도 문화 강국이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베토벤, 괴테, 바흐. 하지만 그건 자연스럽게 발전한 거지 전략적으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의 문화는 오랜 역사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결과를 내야 했죠. 그래서 전쟁하듯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드라마 제작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기획부터 촬영, 후반 작업까지 모든 과정이 군대식으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타이트한 일정, 명확한 역할 분담, 철저한 품질 관리,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있었죠. 우리는 일주일에 2회 방송되는 드라마를 만듭니다.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한 회가 60분이고 총 16회에서 20회 정도죠. 이걸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제작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왜 그렇게 빨리 만들어야 하나요? 경쟁 때문입니다. 박 이사가 답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 시장은 작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 시장은 무한 경쟁이죠. 빨리 만들고 많이 만들어야 살아남습니다. 저는 촬영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드라마 촬영이 한창이었습니다. 배우들, 스태프들, 장비들이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감독이 잠깐 휴식 시간을 주었고 박 이사가 저를 감독에게 소개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감독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감독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독일 영화 좋아합니다. 빔 벤더스,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예술적이죠.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독일에서 인기가 많아요. 넷플릭스에서 많이 봅니다. 감독은 웃었습니다. 우리 드라마는 예술이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죠. 빨리 만들고 재미있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예술은 사치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왜 그렇게 급하게 만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안 급하면 망합니다. 감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시장입니다. 생존하려면 해외로 나가야 하고 해외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걸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익숙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멈추면 죽는다. 계속 달려야 살아남는다. 문화산업도 전쟁 경제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K-팝 연습생들을 만났습니다. 17살에서 21살 사이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연습했고 일주일에 하루만 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연습생 생활을 했나요? 제가 한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지금 3년째입니다. 아직 데뷔는 못했어요.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꿈이에요. 세계 무대에 서고 싶어요. 저는 그 소녀의 눈에서 절실함을 봤습니다. 단순한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저녁에 박 이사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이사님, 오늘 하루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문화산업이 이렇게 치열할 줄 몰랐어요. 독일의 문화산업은 이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독일은 여유가 있으니까요.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오랜 역사, 안정된 경제, 큰 내수 시장.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만든 지 70년밖에 안 된 나라입니다. 문화도 급하게 만들어야 했죠. 하지만 이렇게 만든 문화가 진정성이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진정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천천히 숙성된 진정성도 있고 절실함에서 나온 진정성도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후자입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만든 진정성이죠. 그럼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박 이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런 방식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문화산업마저도 전쟁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많이, 효율적으로.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 한국은 군사, 경제,
기술에 이어 문화까지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연습생들의 지친 얼굴, 감독의 다크서클, 박 이사의 한숨. 승리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독일의 문화는 천천히 자라났습니다. 시간을 들여 여유를 가지고. 한국의 문화는 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절박함으로 생존을 위해.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택했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달릴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간의 연구를 마치고 내일 베를린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오후 김 박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서 만났죠. 한 달간 많은 걸 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에는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고 강변에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이제 저는 그 평화 뒤에 숨은 긴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자료로만 봤을 때는 이론적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이건 살아있는 현실이더군요. 끝나지 않은 전쟁이 어떻게 한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지 목격했습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한국이 멈추지 못하는지. 네, 이해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판문점에서 대치하는 군인들, 밤늦게까지 일하는 연구원들, 치열하게 연습하는 연습생들. 모두 같은 전쟁을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베커 교수님,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에 관한 질문이었죠. 변곡점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70년간 유지해온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무조건적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제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시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3가지 길이 보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현상 유지입니다.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전쟁 경제 체제를 이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으니까요. 둘째는 급진적 변화입니다. 통일을 추진하거나 완전한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위험합니다. 너무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오니까요. 그럼 셋째는요? 점진적 전환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전쟁 경제의 에너지를 유지하면서도 그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안보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희생 중심에서 균형 중심으로. 쉽지 않지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겁니다. 김 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기득권의 저항도 있고 북한 변수도 있고 무엇보다 70년간 굳어진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어렵죠. 하지만 변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독일도 변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서 평화의 상징이 되었죠. 한국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지 못한 나라에서 새로운 평화를 만드는 나라로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강물의 석양이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베커 교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독일과 한국,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을 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었으니까요. 독일은 전쟁을 끝낼 수 있었고 한국은 끝낼 수 없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비범했습니다. 평화를 얻지 못했지만 평화 이상의 것을 이뤄냈습니다. 경제 발전, 기술 혁신, 문화적 영향력. 전쟁을 끝내지 못한 나라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라 김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대가를 치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게 저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성공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과로, 스트레스, 희생된 개인의 삶. 한국은 집단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명동, 남산, 광화문. 한 달 동안 익숙해진 거리들이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밝게 빛나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웃고 이야기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평범함 뒤에 얼마나 많은 긴장과 노력이 숨어 있는지를요. 한국은 전쟁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군인들은 국경을 지키고 기업인들은 시장에서 싸우고 연예인들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옳은 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길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고 문화 강국이 되었고 기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선택하고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유럽의 평화를 지키고 경제를 재건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했죠.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둘 다 살아남았고 번영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들, 현대적인 시설들. 70년 만에 만들어진 풍경이었습니다. 공항 게이트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되돌아봤습니다. 한 달 전에는 낯선 나라였지만 이제는 이해하게 된 나라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나라. 끝내지 못했지만 멈추지 않는 나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펴고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지 않을 미래 한국의 생존 전략 연구.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 어떤 나라는 조약으로 끝내고 어떤 나라는 항복으로 끝낸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끝내지 않고 대신 변형시킨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다. 11시간 후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공항, 익숙한 언어, 익숙한 공기.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바뀌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저는 전쟁 동결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전쟁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베를린 대학교 학과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클라우스 교수가 마지막으로 울었습니다. 사라, 그래서 자네 결론은 뭔가? 전쟁을 끝내는 게 나은가? 끝내지 않는 게 나은가?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그건 상황에 달렸습니다, 교수님. 끝낼 수 있다면 끝내는 게 맞습니다. 평화가 전쟁보다 낫죠. 하지만 끝낼 수 없다면 한국처럼 전환시키는 것도 하나의 답입니다. 완벽한 해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찾는 것뿐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달 전에 두고 간 자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료들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뒤에 살아 숨 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평화롭고 안정되고 조용한 도시. 우리는 전쟁을 끝냈고 그 위에 이 평화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쟁을 끝내지 못했지만 그 전쟁을 견디고 활용하고 결국 승리로 바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끝내지 않기로 선택한 의지, 멈추지 않기로 결심한 에너지. 그것이 이 작은 나라를 세계적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독일과 한국. 두 나라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둘 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방식 모두 인간이 역경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베를린도 서울도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거나 끝나지 않았거나.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